네, 안녕하십니까. 넘버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구독자님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연일 폭염으로 좀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제 주변을 보면 요새 좀 밤잠 설치신 분들이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요새 며칠은 자다 뭐 깨기도 하고 더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도 한 40분 정도 제가 특강을 하고요. 10분 정도는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평소에 채팅창에 글 남겨 주시고요. 또 코멘트 있으셔도 남겨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불닭볶음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2 부의 인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커피가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그 맥심 커피죠. 맥심 이제 봉지 뜯어서 이제 타 탄 다음에 이제 물만 대면 되니까 정수기 물만 딱 대면 뜨거운 물이든 찬물 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먹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 가면 어느 사무실이나 뭐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게 바로 이런 인스턴트 커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눈 건강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먼저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5년 6월 24 일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거의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뭐였냐면 인스턴트 커피 황반 변성 위험 키워 제조 과정 유해 물질 때문이라고 이제 동아닷컴에 나왔는데 뭐 다른 메이저 언론사도 그냥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적으로 뭐 정말 자주 마시는 자주 먹는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분 "이거 정말 이거 생필품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즐겨 먹는 건데 이것이 황반 변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관련 질문 정말 지인분들한테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문 기사는 어떤 걸 기반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 논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논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먼저 2025년 6월 14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25년 6월 14일에 나온 논문, 이 논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 기사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드 앤 사이언스 뉴트리션이라는 이런 저널이고요.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논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논문을 가지고 어떤 언론사에서 기사 쓸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그러면 그 논문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사도 이 논문 보고 써야 되는데 보통 어떤 언론사 먼저 딱 기사가 나가면 다른 언론사들은 그 기사를 보고 약간 좀 살짝 좀 약간 좀 편집해서 나간 듯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내용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자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논문. 이 논문은요 이제 일단 데이터를 일단 출처가 있고요. 커피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 먹는 패턴을 이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K 바이오뱅크에 돼 있는 그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자, 보시면 건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AMD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황반 변성과 어떤 유전적 상관관계 및 어떤 커피 마시는 패턴들. 커피 마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인스턴트 커피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제 원두 갈아 가지고 뜨거운 물로 이제 추출해서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두 추출 커피 이런 것들 또는 디카페인 커피 이런 것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분석했더니 자, 먼저 그 황반 변성, 특히 이제 황반 변성 중에서 드라이 AMD,
자, 요 플레임은 요거고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이게 뭐냐면 이 황반변성이 이 노화로 인해서 망막 중심부에 이제 점진적으로 손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결과적으로 시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눈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노화로 인한 이제 눈 질환이다. 그러니까 시력이 저하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커피 먹는 패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 연구진은 이제 조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결과만 짧게 제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인스턴트 커피 섭취와 아까 건성 AMD 아까 말한 그 황반변성 사이에 실제로 유의미한 유전적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진이 최초로 이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이걸 논문에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스턴트 커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신기한 거는 원두 커피 있죠. 이거 우리 뭐 아메리카노 우리가 이런 메가 커피 낸 데서 마시잖아요. 그건 갈아서 추출한 커피 이런 원두 커피랑 디카페인 커피에서는 이거에 먹는 양과 어떤 그 황반 변성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실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놀랍죠. 이제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맥심 그 봉지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인스턴트 커피 사람마다 먹는 그 양이 다르잖아요. 소비량이 다른데 1 표준 편차가 증가할 때마다 실제 말씀드린 건성 연령 관련 그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그 질환이 위험성이 표준 편차 1 증가할 때마다 약 7배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아까 말한 그런 황반 변성이 걸릴 가능성이 뭐 2배, 3배가 아니라 7배가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거는 것을 최초로 이 연구진이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뭐 6월 달에 나왔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결과고 전 세계인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밝힌 거죠, 이 연구진이. 그럼 당연히 연구라고 하면 논문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관찰에서 이렇게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원인을 제시하거든요. 그럼 이 연구진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추정을 합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추정을 하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다.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화학 물질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 물질 그 최종 당화 산물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이런 게 또 아까 유해하거든 우리 몸에 실제 유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눈 질환이 아까 말한 황반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추정한 겁니다, 연구진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크릴아마이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건 먼저 유해한 물질은 맞는데요. 이것이 어떤 원조, 이 아크릴아마이드 논란의 원조는 바로 이 감자칩에서 출발합니다. 감자칩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아크릴아마이드가 일단 감자칩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이 나와 가지고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유해 물질 나오면 보통 업계에서 이러잖아요. "아이 뭐 실험 잘못됐다. 실험 잘못됐다. 뭐 그럴 리가 없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뭐 소송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당시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건입니다. 어 이런 게 딱 검출이 되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실제 감자칩에서.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됐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자칩에서 그럼 아크릴아마이드가 왜 많이 나왔었냐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아미노산이랑 그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이랑 과당이 같이 존재할 때 같이만 존재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온, 여기서 고온은 120도예요. 120도가 넘으면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화학 반응이 여러분들 좀 복잡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거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스파라긴이랑 이게 글루코스, 이제 포도당이랑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실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고온, 120도 이상의 고온이 노출되게 되면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중에 나타나는 생성물 중에 하나가 저는 아크릴아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유해한 화학 물질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도 만들어진다. 근데 또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온, 베이스도 이상 고온으로 가면 그 외 또 다른 유해한 물질들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감자칩에서 나오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 커피에서도 똑같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당연히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볶잖아요. 볶고 그냥 또 다른 열 처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완전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많은 열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된다라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자료인데요. 실제 누가 분석을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온 그 확인되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와 보시는 것처럼 로스팅 원두 있죠?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 마시면 이거 그냥 갈아 가지고 뜨거운 물로 추출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로스팅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를 보세요. 농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인스턴트 커피가 로스팅 원두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실제 인스턴트 커피가 여러분 로스팅 원두보다 딱 2배 높아요.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 논문에서 말한 추정이 있죠.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으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고 눈에도 안 좋아져라고 말하는 게 그 추정이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실제로 인스턴트 커피가 농도 높잖아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했던 것도 실제 인스턴트 커피에서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예, 이건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논문이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선 신문 기사도 보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메이저 언론에서 나왔고 논문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당연히 요거죠. 요게 답이구나. 집에 있는 맥심 커피 봉지는 다 갖다 버리고 저거 많이 먹으면 눈에서 이제 눈이 해로워지니까 무조건 갖다 버리자. 무조건 귀찮더라도 직접 가서 매장 가서 저런 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니면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라고 먹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아니면 이런 거를 배달시켜 드시거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확한 진실이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 로스팅 원두 한 거보다 농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건 유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겁니다. 노출량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다릅니다. 원두의 양이 다릅니다. 원두의 양이 달라요, 여러분들. 원두의 양이 달라서 실제로요. 들어가는 원두량을 계산해 보면 아크릴아마이드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는 게 인스턴트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아크릴아마이드를 거의 비슷하게 먹거나 더 먹습니다. 최종 당화산물도 더 먹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더 먹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릴아마이드와 최종 당화산물을 가지고만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 논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관찰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과 황반변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닐지라도 그럼 다른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른 게 있나 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황반변소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런 식품별로 분석을 할 때는 저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인스턴트 커피 가끔 드시잖아요. 다 집에도 믹스 커피 그 맥심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거를 드신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보통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사실 왜 그걸 드시죠? 편리하잖아요. 그냥 봉지 찢고 붓고 정수기에 뜨거운 물 붓거나 뜨거운 물 딱 하면 되고 찬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리하죠. 그 편리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아메리카노 먹으려면 그걸 또 별도로 추출하고 집에서도 하려고 해도 번거롭죠.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아무튼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 섭취하는 사람들하고 상하에 나타났다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일반 요리를 먹더라도 요리를 하면 요리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한식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 가급적이면 그냥 덮여서 먹는 거 그런 것들 있죠. 레토르 식품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즐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데 실제 또 음식은 다 조리해서 일일이 시간 오래 걸리는 조리하는 음식을 더 즐겨 먹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공식품은 대부분 조리된 상태로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선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역시 아크릴아마이드나 최종 당화산물이 양이 역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뭐 삶거나 데치거나 이런 수의 가공식품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고온에서 조리한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한 상태에서 포장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 섭취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진짜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황반 변성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이 정말 제대로 보려고 했으면 전 이렇게 봤어야 돼요. 다른 그냥 평소에 뭐 드세요? 인스턴트 커피 몇 드세요? 뭐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합적으로 식품에 뭐 섭취하는 식습관 패턴을 종합적으로 봤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저런 상관관계보다는 저런 인스턴트 커피냐 이런 아메리카노 이런 거의 차이냐 이게 아니라 가공식품 섭취량과의 항반 변성 관계를 봤다면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황반 변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거라고 제가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래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진실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그래도 논문에서 그래도 저렇게 유명한 메이저 언론사에서 저기 인스턴트 커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여전히 인스턴트 커피가 안 하고 아니 인스턴트 커피는 끊을 겁니다. 그냥 먹더라도 로스팅 원두 커피 이런 것만 먹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정확히 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그냥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먼저 눈여겨보시고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평균적으로 200에서 400 정도 나타나요. 예. 왜냐면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도 회사마다 볶는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로스팅 원두 커피도 좀씩 다릅니다. 참고로. 예, 볶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로스팅 원두 커피보다 인스턴트 커피 약 2배 정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만 끊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인스턴트 커피만 끊으면 되는 걸까요? 예. 예, 인스턴트 커피 끊고 안 그래도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이 훨씬 더 원두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한 잔을 먹어도 더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근데 인스턴트 커피 끊는다 한들 로스트 원두 커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스턴트 커피 끊었어요. 좋습니다. 끊었다 칠게요. 자, 근데 감자칩 어떻습니까?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훨씬 높죠. 7배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토스트한 빵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쿠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크래커에서 나옵니다. 옥수수 쌀 스낵류 이런 스낵류 이런 옥수수나 쌀로 만든 스낵류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만큼 나와요, 여러분들. 인스턴트 커피만큼 나와요, 여러분들. 구운 고구마에서도 이만큼 나옵니다, 여러분들. 볶은 아몬드 좋다고 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견과류 좋다고. 근데 다 볶아서 팔잖아요. 요즘 그 시중에 나가 보시면. 뭐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끊고 다른 거 이런 거 즐겨 드시면 실제 여러분 몸속에 유입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의 함량은 늘어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보시고 '아 인스턴트 커피만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시 아크릴아마이드만 보여드렸는데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고온에서 볶고 튀기는 것들은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까 제가 메커니즘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성분들은 베이스도 높은 데서 튀기거나 볶으면 이렇게 많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 아까 인스턴트 커피 끊어 봤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뭐 감자튀김 많이 드신다 칠게요. 뭐 빵 이런 빵 많이 드세요. 팝콘 많이 드세요. 이런 전 많이 드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아크릴아마이드나 예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런 거 다 끊어야 됩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저도 다 먹는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섭취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화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한 화학 물질이 최대한 안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요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거. 요거 딱 요겁니다. 여기 사진 하나가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딱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갈한 음식이라고 하죠. 정갈한 음식들. 그냥 생으로 먹고 샐러드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을 때 좀 너무 막 오히려 해로운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쳐 먹으면 되죠. 데친다는 거 아시죠? 팔팔 끓는 물에 이제 데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아 드시는 거죠.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체중 당화산물이라든지 또 막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나오는 뭐 벤조피렌 같은 그런 유해 물질도 안 나와요. 이런 거 드시면 되고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좀 여기 사진에서 잘렸는데요. 고기 제가 드시지 말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기 드시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만 안 하라는 거지 고기를 드시더라도 주로 삶아 드시게 되면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진짜 저런 거 위주로 먹으면 건강합니까?라고 질문해 주실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항상 제가 자주 예시 드는 거기에 있죠. 바로 오키나 장수촌. 오키나 장수촌의 그 명성 날리던 시기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뭐 거기 그때가 왜 명성을 날렸냐면 그 예전에 100세 이상이 너무 흔하니까 거기서는. 뭐 80세는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받으시더라고요. 80세만 돼도. 100세 이상이 너무 흔하고 뭐 120세까지 가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건강하신지를 막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분석했더니 그냥 놀랐잖아요. 별게 없어 가지고. 근데 별게 없는데 음식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음식들이 정갈하다라는 거죠. 막 고온에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프라이팬에 막 고온에서 막 기름 두른 다음에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정갈한 음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국이라는 게 끓여봤자 100도에서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그냥 국 정도 적당히 덜어서 드신다든지. 고기도 드시죠? 근데 주로 삶아 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화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오키자 장촌 분들의 식습관은 거의 완벽합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무조건 유해성은 뭐라고 했죠? 유해한 물질의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그러니까 앞서 이런 것들 먹습니다. 저도 먹어요. 커피도 먹고 다 먹습니다. 먹는데 알기 때문에 항상 섭취량을 조절한다. 이런 것들 너무 과하게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얘기 한 번쯤 더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명절 되면 항상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기 뭐 이런 거 의학계에서 가끔 이제 공고하시잖아요. 그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제가 먼저 중간 결론을 드리면 기사만 보시고 이제부터 인스턴트 커피 끊어야지. 인스턴트 커피만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아크릴아마이드나 이런 체중 당화산물들은 다른 거에서도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고온에서 지그볶고 이런 것들은 음식들은 섭취량 자체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1부 순서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내용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님께서 어떤 질문 주셨냐면 네스프레소 캡슐도 포함인가요? 믹스 커피만 말하는 건가요? 네스프레소 캡슐이라고 하는 그 안에 원두라고 하는 것도 인스턴트 커피처럼 이제 나름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고온 처리 여러 번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믹스 커피랑 거의 그 성분 녹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 때문이라면 다른 어떤 고온에 지고 볶는 그런 음식들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글뱅이님께서 뭐라고 질문 주셨냐면요. 종이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컵에 음료 마시면 항상 눅눅해져 있어서 뭔가 찝찝한데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컵 많이 쓰시잖아요. 종이컵은 당연히 순수 종이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젖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내부에 이제 코팅을 하게 됩니다. 합법적 코팅제고요. 보통 LDPE를 많이 코팅합니다. LDPE. 끝에 P가 폴리에틸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폴리에틸렌이라는 이제 그 플라스틱 성분을 이제 코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지 않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이제 실험 결과 등과 이제 보면, 실제 저도 뭐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들을 보면, 이게 부으면요, 이제
뜨거운 물 붓게 되면 이게 좀 떨어지는 게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좀 떨어지는 것들이 완전히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 이 코팅된 것도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건 뭐 이렇게 보면 팩트고요. 그리고 근데 찬물을 부어도요, 어떤 연구들 결과 보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돼 있긴 하는데, 뜨거운 물에 저희가 예전에 실험했을 때 보면 뜨거운 물 부었을 때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뜨거운 걸 부었을 때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게 오래 담겨져 있다면 좀씩 더 좀씩 더 떨어져 나오는 게 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되면 아무래도 이 종이 코팅된 게 좀씩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약간 종이에 직접 그 내용물이 닿게 되면 조금씩 눅눅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건강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종이컵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저도 그래서 텀블러 하나는 이제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하나만 내가 들고 다녀도, 그죠? 요만한 거 하나만, 스테인리스 텀블러 하나만 들고 다녀도 만큼은 제가 종이컵이나 일반 페트병 물을 그만큼 덜 먹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종이컵에 뜨거운 물 붓는 건 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피땡님 거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집에 가니까 플라스틱 숟가락을 식기세척기에 하면서 계속 쓰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숟가락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그 소재를 한번 제품 겉면에 보시면, 포장재를 보시면 보통 PP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PP. 폴리프로필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요, 뭐 뜨거운 거 닿았을 때라든지 뭐 산성 물질 닿았을 때 뭐 유해한 환경 호르몬,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온다더라, 뭐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가끔 해외 결과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적 없고요. 저도 그렇게 실제 실험해 봤는데 PP,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PP 플라스틱에서 뭐 음식물이 닿자마자 뭐 환경 호르몬 나오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저런 거를 너무 오래 쓰세요.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식기세척기에만 들었다 나와도, 식기세척기 참고로 저도 집에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온에서 이제 열이 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서서히 좀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면 실제로 이게 그 상태에서 이게 작은 마찰들이 해서 이렇게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걸 오래 쓰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섭취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런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을 생각하시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잘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쓰시게 된다면 분리수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집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굳이 집에서 쓰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에서는 그냥 다 금속 수저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수저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글뱅이 님께서 또 어떤 질문 주셨냐면요. 국밥집 배달시키면 국밥집에서 음식을 많이 배달시키시나 봅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국물 그대로 담겨 오거나 심지어 비닐에 뜨겁게 담겨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좋겠죠. 저도 가급적으로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그 용기 자체는 PP, 폴리프로필, 앞서 말씀드린 그 소재고요. 정부가 허용한 소재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단 뜨거운 물 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걸 배달까지 시키고 뜨거운 채로 담고 또 뭔가 랩 같은 거나 또 다른 플라스틱으로 비닐로 덮잖아요. 굉장히 온도가 높은 상태에 노탈하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뭐가 우려가 되냐면, 지금 검은색 플라스틱이잖아요. 저게 보통은 검은색 염료를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검은색 염료를 왜 썼을까요? 기존 색을 덮기가 가장 좋은 게 검은색이에요. 기존에 어떤 재활용 플라스틱이 있다면 그걸 덮기 좋은 게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염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검은색 염료 썼다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올해 일어났었나 뭐 그런 건데, 어떤 미국 연구진이 뭘 하냐면, 우리 전자제품도 보면 플라스틱 많잖아요. 그러면 검은색이 참 많거든요. 그럼 저런 검은색 전자제품들이 분명히 재활용을 할 텐데, 재활용을 하면 분명히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서 플라스틱도 뜯어서 다시 재활용하라고 딴 데로 보낼 텐데, 그러면 그게 식품 용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식품 용기 쪽 만드는 데서 그걸 다시 녹여서 만드는 고 검은색이 남아 있으니까 다 덮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예. 기존 색깔은 검은색이 아닌데
그 재활용 플라스틱이 검은색이 온 거예요. 그럼 같이 녹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은색 염료로 범벅을 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아니 거기까지 괜찮지가 않죠. 뭐냐면 근데 이게 전자제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자제품 플라스틱에는 난연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난연제. 난연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난연제가 들어가 있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들을 딱 수거해서 실험을 해 봤어요. 과연 이 안에 이거 분명히 식품용 용기인데 이 안에 과연 전자제품용 난연제가 있을까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제품에서 난연제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난연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다 뜨거운 물 붓고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연 성분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모릅니다. 이게 팩트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여러 경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좀 확답을 못 얻은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러분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당연히 폐기 처분하려고 내보내잖아요. 그럼 일부 플라스틱 빼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 재활용 업체가 식품 쪽으로 그걸 보내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좀 모르겠어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전자제품용 플라스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식품용 연구 쪽으로. 그러면 거기다 뜨거운 걸 저렇게 뜨거운 걸 배달시키면 동글뱅이 님께서는 자칫 그 안에서 용출되는 난연제를 같이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음식 담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난연제가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근데 저렇게 국밥집에서 배달시키는 거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밥은 그냥 가서 드십시오. 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윤이 님께서 교수님 오늘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나요? 저 아침 먹는 게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아침은 주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일, 야채, 채소 비중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저는 고기를 먹는데 과일, 야채, 채소 비중을 높이려고 해도 근데 뭐가 힘드냐면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제가 점심 저녁은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 먹어야 될 텐데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 먹다 보면 과일, 야채, 채소 비중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밖에서 사 드셔 보시면 아시잖아요. 야채, 채소 비중 높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어떤 식당 가서도 뭐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찬 같은 거 그러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야채, 채소 비중 높이려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항상 매일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당근 예를 들어서 양배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서 가장 생으로 먹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핑계긴 하죠. 근데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냥 씹어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영양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일단은 난 갈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게 또 소리가 너무 싫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즙을 짜요. 근데 즙만 먹으면 되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더기랑 즙이 딱 분리가 돼요. 그럼 건더기를 다시 즙에 넣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죽처럼 해 가지고 그 야채 채소를 많이 비중을 높입니다. 그렇게 주로 먹고요. 예. 그렇게 먹었더니 장점이 뭐냐면 제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피부에서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피부에서 윤이 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실제 야채 채소 먹으면 이제 과학적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피부가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예, 피부 탄력도 있어지고요. 그래서 야채 채소 비중을 많이 높이셔라. 예,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 또 한두 개만 더 받아볼게요. 김미님께서 스댕 제품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 제품 사면 연마제가 나오는데 깔끔하게 다 닦아내기 힘들더라고요. 덜 닦이면 담아 먹을 때 목이 칼칼해지던데 연마제 먹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연마제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연마제의 독성을 살펴보니 그 독성은 흡입 독성이다. 우리가 흡입 독성. 그러니까 그 연마제가 우리가 실제 공업 산업 현장에서 이게 스테인레스 이제 연마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공기 중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흡입자 일하시는 분이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암을 일발하더라.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흡입 독성 가지고 얘기한 거라 섭취 독성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전문가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완전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연마제 애초에 먹으러 만든 게 아니고요. 독성 연구가 충분히 안 됐어요. 실제 독성 연구를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게 전 애초에 먹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저거 연구할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저런 거는. 왜 연구가 충분히 안 됐냐면 다양한 경우의 수.
우리가 연마제 먹진 않거든요. 먹게 되면 연마제 먹진 않겠죠. 다양한 종류가 같이 들어옵니다. 화학적인 다양한 유해한 성분도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런 복합 독소는 충분히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도 닦아서 먹으라고 닦아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닦아서 먹는 게 아니죠. 예. 닦아서 연마제 제거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마제가 대부분에 다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마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탄화규소고 산화 알루미늄도 다 쓰고 있는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제가 연마제 제거제 개발했는데 아무튼 제가 개발도 했습니다. 개발도 해서 근데 이게 개발은 했지만 이것도 대량 생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회사도 이제 찾긴 찾았는데 생산해 주는 업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공장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출시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하나 놓고 스테인리스 제품 나올 때마다 그걸 닦아 쓰시면 되는데 실제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제품 나오기 전까지 기름에 많이 의존하시잖아요. 식용유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해보고 분명히 다시 세제 닦고 다시 또 기름 닦으면 또 나오죠. 또 세제로 닦고 다시 한번 또 식용유 묻혀 닦으면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다 완전히 제거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반 세제로는 닦이지도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텐데 세제로는 닦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여러분 가족이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안 나올 때까지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죠.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개발한 게 있고요. 그거는 내년 상반기쯤에 출시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체로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개발한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뭐 일반 식용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님 거 이 질문만 받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님께서 생수병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2리터 정도 소비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는 걸까요?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고 계신 거 맞고요. 페트병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건 팩트입니다. 해외 실험 결과나 국내 실험 결과에서 이미 명확히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지금 국내 업계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많이 좀 저감하려고 안 나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용기 자체에서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페트병 생수라는 게 처음부터 금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형 가공을 해야 되는데 고온 고압에서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PET라는 소재 자체가 특성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집니다. 분해 현상이 좀 일어나요. 눈에는 안 보여요. 조직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물을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끊었던 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요. 뭐 실험 결과마다 다 다르긴 한데 뭐 리터당 몇 천 개다, 몇만 개다, 몇억 개다, 뭐 결과는 다 다르긴 하는데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수를 안 한 거죠. 제대로 정수 안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을 빨리빨리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터 구멍이 좀 커요. 필터 구멍 좀 큰 걸 쓰면 정말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어요. 너무 똑같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제대로 정수가 안 됐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로 인한 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새 뭐 정수 기술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보다는 용기 자체에서 나오는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뭐 뚜껑 딸 때 뭐 여기서 나온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그것도 실제 나오긴 해요. 근데 그로 인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지한 퍼센트가 적고요. 그건 거의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대부분 용기 자체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2리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수병 생수로 그냥 식수로에 그냥 완전히 의존하고 계신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정수기 하나 집에서 렌탈해서 들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정수기 회사로부터 무슨 뭐 광고 받거나 협찬 받은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수기 하나 렌탈해서 어차피 생수를 하루에 2리터씩 드시면 그게 한 달 동안 드시는 거 계산해 보면 렌탈하는 비용과 따져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약간 더 몇천 원, 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긴 한데 정수기 렌탈 비용과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냥 정수기 렌탈해서 드시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수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기는 정수기가 성능 좋은 정수기든 다 미네랄 걸러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예, 미네랄 걸러지는 건 맞아요. 그건 팩트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미네랄은 여러분들 과일, 야채, 채소로 많이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채, 채소 많이 드시면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생수병 생수에 의존하시는 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보관이 문제입니다. 생수병 생수를 다량 구매하셨을 때 그거 아마 그대로 냉장고에서 보관 안 하실 수 있어요. 보나마나 그냥 베란다에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가까운 분에서도 그런 분을 뵀거든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실제 이 정부에서 최근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페트병 생수를 그냥 뜨거운 빛에 노출시킨 거예요. 그냥 햇빛에 직사광선에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자외선 노출되죠. 또 열에도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정부 실험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오더라.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관찰이 돼서 이게 정부 감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한테 조치를 하라고 아예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침이 나왔고요. 편의점 같은 데서 보통 그동안 밖에다 쌓아 놓고 팔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햇빛에 그때 노출되잖아요, 낮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신고하시면 그 편의점 점주는 처벌받습니다. 벌금 낼 거예요. 예, 과태료 낼 겁니다. 이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유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광포를 씌우셔야 돼요. 그런 편의점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겨울님께서도 집에서 그걸 쓰신다면 집에다가 집에다가 그 베란다에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을기 산책님께서 요거까지 받을게요. 미세 플라스틱 노출된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지금 연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미세 플라스틱 연구 결과들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뭐 염증은 뭐 기본이고요. 뭐 암을 유발하고 암 속도를 또 증가시키고 뭐 암 전이까지 가능성 높이고 항암제 내성까지 일으키고 이런 수많은 결과들 심지어 뭐 그런 불임에까지 영향이 있다더라. 뭐 혈관 질환까지 영향이 있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그냥 답이 하나입니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노출을 최소화하는 삶. 그래서 페트병 생수는 가급적이면 좀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저도 먹습니다. 페트병 생수를 먹는 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안 먹을 수 왜냐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뭐 사 먹어야겠죠.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 또 갔는데 페트병 생수밖에 줄 수 없다면 그걸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8분 30초 정도 되는데 지난 2주 전에 설명 못 드렸던 거니까 이건 빠르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수출도 엄청 많이 되고요. 이 K푸드의 거의 상징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 이걸 판매하는 식품사는 지금 삼양식품인가요? 아무튼 삼양식품사인가요? 거기는 작년에만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인가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에서 안 다루고 있어서 거의 안 다룹니다. 메이저 언론사는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사시는데 이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불닭볶음면에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 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그 경고 문구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해외에서 이제 막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야. 이거 불닭볶음면에 암 경고 있어.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삼양식품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응하지 않겠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대응하게 되면 보도가 되고 기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양식품 측은 그냥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대응 안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더 잘 됐다 싶은 건지 아무튼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해외 교민분들께서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다면 아마 불닭볶음면 드실 때 겉면에 실제 이런 게 붙어 있다라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요, 실제. 네, 붙어 있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암 생식 장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알고 먹어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 문구가 실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질 않아요. 삼양식품에서 입장문 내지 않고 있죠. 미국에서도 뭐 딱히 뭐 때문이다라고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밝힐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유해 화학 물질을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해 물질 딱 정해놓고 이것이 특정 농도를 넘어서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위험성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불닭볶음면에서도 분명히 그 유해 물질 목록 중에 뭔가가 특정 기준치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를 한 겁니다.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난리가 나요. 그냥 사업 접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냥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적어요. 다들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가면 다 적습니다. 아니 캘리포니아주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오버한다기보다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크고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되게 선도해요.
선도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시행하고 분위기 봐서 다른 주에서 따라가는 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만큼 약간 선도하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캘리포니아주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정 어떤 성분인지를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우리 비욘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최초로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이긴 한데 아마 100%라 보시면 돼요. 바로 오늘 커피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아크릴아마이드 때문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 거 가지고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정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실제 왜 그러냐? 캘리포니아주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하루에 0.2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해당 식품을 일반적인 섭취량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 봉지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 3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에 0.2 마이크로그램만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그런 그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붙인 거예요. 삼양식품청에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하루에 0.2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적은 양은 맞습니다. 너무 적은 양은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불닭볶음면이 정말로 그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농도가,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실제 이 딱 그 정도 먹었을 때 하루에 0.2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도달하느냐. 그랬다면 그 불닭볶음면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0.2 마이크로그램만 초과하면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50 마이크로그램 초과할 것 같아도 기재해야 되고요. 1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 같아도 적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넘는다는 게 정말 실제 불닭볶음면이 어느 수치에 도달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을 일반적인 섭취량을 먹었을 때 진짜 0.2 정도만 노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20인지, 30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삼양식품을 알고 있겠죠. 아니까 뭔가 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건 확실히 넘어가고 정확한 실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 근데 그들이 밝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한두 번은 괜찮을까요?라고 라이아 향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정답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농도가 일반의 섭취량으로 이 캘리포니아주 0.2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0.2 사실 너무 낮은 건 맞거든요. 근데 실제 불닭볶음면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20, 30, 40 마이크로그램 노출되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알려보면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실제 발암물질은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여러분 2A 그룹이에요. 2A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1군 발암물질 그다음 단계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많이 먹여보면 암을 일으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다음 뉴런,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인데요. 뉴런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은 다 식품에 존재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되게 관리합니다. 예, 식품에. 그래서 옛날 감자칩도 막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라면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일반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라면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아까 말한 그 양을 넘어설 것 같으면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크릴아마이드는 있습니다. 근데 0.2 마이크로그램 넘어갈 것 같으면 하루에 기재를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라면이라고 다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유독 불닭볶음면에서는 왜 저거가 꼭 기재했느냐,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거기는 액상스프를 씁니다. 근데 액상스프가 제가 이제 여기서 추정을 하자면 이게 졸여서 만들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막 높은 온도에서 막 졸여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좀 다량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독 좀 많이 형성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아크릴아마이드를 우습게 봐도 되지 않느냐. 근데 작년 2024년 4월에 나온 연구 결과 좀 말씀드리면, 논문 요약해서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크릴아마이드 뭐 적당량 괜찮아라 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연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뇨병 걸린 쥐한테 먹여봤더니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유발하더라. 일반 쥐한테선 괜찮았었는데 오히려 간 손상 위험을 더 높이더라. 일반 쥐보다.
그러니까 당뇨병 앓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많잖아요. 또 당뇨 위험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런 위험 아크릴아마이드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닭볶음면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되 그런데 알고 계시되 이거예요. 뭐냐면 '난 불닭볶음면 끊을 거야. 내 자식한테 내 자녀에게 불닭볶음면 안 먹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커피랑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요. 뭐 감자튀김, 감자칩, 뭐 빵, 팝콘, 뭐 전, 커피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 과자들 있잖아요, 과자들. 튀긴 과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불닭볶음면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라는 게 오늘의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은 요런 것들이에요. 정갈한 음식들. 고기를 먹더라도 삶아 먹는 거. 예. 그래서 고온이란 건 120도 이상의 프라이팬에다 기름 두르고 막 지고 볶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 비중은 낮추시고 정말 예 그냥 나물 드레싱해서 먹거나 샐러드 그다음에 뭐 그냥 삶는 거죠. 아니면 국 같은 거 뭐 된장국 예를 들어 끓여 드신다면 100도 크게 안 벗어나요. 그런 음식들 물론 국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그렇게 정갈 음식만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거의 절대적인 예시가 뭐였죠? 오키나 장소분들. 실제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셨더니 정말로 그렇게 명성을 누렸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발암물질 논란이 있는데 정확한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그 원인은 아크릴아마이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항상 정갈한 음식 비중을 높이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요새 휴가철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 접속해서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동시 접속자 수가 50분이 넘으셔서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근데 감동받았고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무더위에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2주 뒤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다시 비온 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